유럽연합 EU 외교장관들이 역외에서 모인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EU가 우크라이나와 공동회의를 연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확한 약속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내년에 최대 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조 1,2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제안했으며 연내 관련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took note that the Zelensky's President Peace Formula is the only peace initiative discuss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회의에 함께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무엇보다 서방의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EU 외교장관들은 러시아를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와의 연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 백악관 역시 변함없는 지지를 표했습니다. There is strong, very strong international coalition behind Ukraine, and if Putin thinks he can outlast us, he's wrong. He's wrong. 미국은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푸틴이 APEC에 참석하면 전쟁 범죄를 이유로 체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초청장에 대해 말할 것은 없다면서 APEC 개최국의 의무를 알고 있지만 제재 규칙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Небольшой колбасы скручиваем, засовываем и вокруг осколки, наподобие смонки, такие же ромбики примерно. Дроны играют ключевую сейчас роль. И конкретно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Клещеевки и Андреевки они тоже сыграли свою роль. Они участвовали в общей операции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да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Они выполнили свою задачу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ту, которую перед нами ставило командование, и нанесли колоссальный ущерб противнику. 국제축구연맹 이사회는 오는 2030년 월드컵 공동 주최국으로 모로코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 3개 나라를 확정했습니다. 이 세 나라에서 101경기가 나눠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이웃 나라가 함께 여는 대회는 여러 번이었지만 다른 대륙끼리 공동 주최는 처음입니다. 여기에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남미 3개 나라가 일부 경기와 축하 행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While welcoming and uniting the world while celebrating together the beautiful game, the centenary and, of course, the FIFA World Cup. 우루과이는 지난 1930년 첫 번째 월드컵을 개최하고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30 월드컵 개막전 역시 100년 전 경기를 치른 몬테비데오의 에스타디오 센테라리오 경기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와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나라입니다. Donde todo comenzó, en Uruguay, en Argentina, que fue la primera finalista, y en Paraguay, que es la sede de la Conmebol. Así que 다음 대회인 2034년 월드컵 유치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세계 스포츠계의 큰 손으로 떠오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단독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애초 이집트, 그리스와 함께
2030년 월드컵을 유치하려다가 경쟁에서 뒤처지자 철회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입자 크기가 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수준으로 작은 초미세 반도체 입자가 양자점 퀀텀 도트입니다. 전기적, 광학적 성질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혁신적인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은 기존 LCD에 양자점 필름을 붙이는 수준으로만 활용되고 있지만 향후 퀀텀 도트 자체로 만든 디스플레이가 나오면 현재 화질이 가장 좋다는 올레드도 뛰어넘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이런 양자점을 발견하고 합성법을 연구한 3명의 과학자들이 차지했습니다. 몬지 바웬디 미국 MIT 공대 교수와 루이스 브루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알렉세이 에키모프 나노크리스털 테크놀로지 연구원입니다. 노벨위원회는 양자점이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And in medicine, we use quantum dots to detect tumors, for example, because then you can target them, you link them to something that targets the tumor, and then they shine the light over there, and you can see where it is. 하지만 이번 수상자 명단은 왕립과학원이 실수로 발표 예정 시간 4시간여 전에 이메일로 배포하면서 후보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던 노벨상 권유에 먹칠을 했습니다. 과거 일부 언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수상자를 앞서 보도한 적은 있었지만 발표 주체가 실수로 수상자를 사전 유출한 것은 1901년 노벨상 시작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We deeply regret that this happened.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t did not affect the awarding the prize recipients in any way. 하지만 그동안 과학의 발전을 무시하고 세계 분야로 국한하고 있는 노벨 과학상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던 가운데 노벨상은 또 하나의 흑역사를 남기게 됐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호주 남부도시의 풋볼 클럽에 주로 은퇴자들인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전문가들로부터 온라인 사기를 구분해내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 해킹 피해에서부터 원격 조정 앱을 통한 피싱 피해, 사랑을 믿기로 한 로맨스 스캠까지 다양한 사기 피해 예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I nearly opened my laptop and then it looked like different. It's not familiar to me, so I closed my laptop straight away. And my daughter said, "Dad, that is scammer. Stop." I'm worried for a lot of people who may be as not computer literate as I am. 이 지역 풋볼 클럽과 은행이 공동으로 이런 교육까지 실시하는 것은 온라인 사기 피해가 나날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We're finding lots of people hit by scams these days, so we really wanted to educate our customers and the community on what scams are out there and what they can do to protect themselves. 지난해 호주 전체에서 발생한 온라인 사기 피해는 우리 돈 2조 7천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이 들고 디지털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 나선 전문가들은 온라인 활동 중 의심나면 일단 멈추고 확인을 한 뒤 신고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시의 한 종합병원. 길게 줄을 선 사람들 모두 댕기열 환자들입니다. 올해 감염 환자가 20만 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281명이 사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지난해 사망자의 3배를 넘었습니다. From 2000 to 2018, dengue is only happened in Dhaka city, but in 2019 it is transferred into the different cities. 주로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댕기열은 고열과 두통, 근육통, 백혈구 감소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호전되지만 1% 미만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한국인이 댕기열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댕기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8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bout half of the world population is at risk of dengue, and dengue affects approximately 129 countries. We estimate that about 100 to 400 million cases are reported every year. 미국과 유럽에서도 급증하고 있고 페루는 대부분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Ciudadanos y creo que debe por dignidad debe dar un paso al costado y si no da un paso al costado vamos a exigir hasta que se vaya. 댕기열은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 보니 긴 옷을 입거나 기피제를 뿌리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져 유행 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 더 주의해야 합니다. YTN 김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주택을 2채 이상 구매한 다주택자는 모두 15만 1000여 명. 구매 액수로 따지면 100조 원에 달합니다. 집을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50대 A씨로 무려 793채를 사들였습니다. 인천에서만 460채가 넘는 주택을 샀고 서울과 경기에서도 100여 채를 싹쓸이했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4억 원을 넘지 않는 연립 다세대 주택이 대다수로 평균 매매액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주택을 200채 이상 보유한 큰손도 9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가진 주택만 전국에 3,900여 채에 달합니다. 이 역시 인천에 있는 주택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80% 이상은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은 수도권 중에서 집값 수준이 가장 낮고 연립 다세대 빌라는 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 여건을 갖춰서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법이 의심되는 미성년자 투기 사례도 빈번합니다. 미성년자 249명이 1,078억 원을 들여 주택을 800채 넘게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평균 매매가액은 1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주택을 20채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가 4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10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구매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힘든 만큼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 미성년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거래에 대한 이 자금 조달 계획을 좀 제출하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완전하게 확실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거래는 모두 다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기성 구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건보진료비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과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을 합한 액수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작년 90조 원을 넘은 뒤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새 8조 9천억 원, 무려 9.5%나 뛰었습니다. 진료비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코로나19였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는 5조 7천억 원 정도로 재작년보다 4배 넘게 뛰었습니다. 전체 진료비 증가액의 절반은 코로나19 진료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어진 데다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비, 격리 및 재택 치료비 등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꺾인 뒤에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기간 유행한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계 질환 비용이 37%나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022년 4월 18일 날 전면 해제되었고요. 그 영향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줄어들었던 의료 이용, 특히 호흡기 질환 등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당 연령대 진료비 역시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 진료비는 8.6% 증가해 44조 원을 넘었는데 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65세 이상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42만 9천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공단이 요양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비도 2조 8천억 원으로 7.7% 증가했습니다. 특히 임신 출산 진료비의 경우 지원금을 늘리면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원금을 더 늘려 쌍둥이든 새쌍둥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태아 1명에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500m 남짓한 왕복 2차선 서울 신촌 연세로입니다. 지난 2014년 서울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해 버스가 아닌 승용차나 택시 등 일반 차량은 통행이 금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상권 매출에 타격을 준다는 상인들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지난 1월 지정을 한시적으로 해제했고 지난달에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최근 최종 판단을 내년 6월로 미루면서 찬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 측은 전용지구 해제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분명치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달부턴 약속한 기간이 끝났으니 당연히 전용지구로 돌아가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와 지역 상인들은 실제로 해제 기간 동안 매출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서울시가 전용지구를 강요한다며 반발합니다. 타 유사 상권과에 비해서도 매출 성장률이 높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에 차 안 막히는 곳이 서울 시내에 있을까요? 다 막혀요. 그거보다 양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측이 마찰을 빚으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전용지구 안내판은 아직 재설치가 안 된 상태라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세로 입구엔 이렇게 승용차 진입을 막는다는 노면 표시가 새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으론 승용차가 거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길거리 공연 등 문화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권 보장을 위해선 서울시 방침대로 전용지구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자동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주말마다 하는 행사들도 많이 없어지고 반면 전용지구 지정 전에도 별다른 불편이 없는데도 보행자 보호를 이유로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일주일에 1, 2회 정도 이 거리를 오가고 있는 중인데 딱히 큰 문제는 겪고 있지 않고 이 거리를 지금 그거를 막는다고 해서 크게 나아질까 하는 의문은 드는 것 같아요. 한 차례 중단했던 전용지구 운영을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환원한 만큼 이를 내년에 또다시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과 자치구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위반 차량 단속 등 실제 운영까지는 당분간 차질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지난 7월 의결한 뒤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을 수도권이나 충청, 전라 등 권역으로 나눈 뒤 비정규직 취업 비자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가 처음 일을 시작한 권역, 같은 업종에서만 사업장을 바꾸라는 게 결정의 핵심입니다. 영세농가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외국인 지원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지역 이동 자유까지 제한하는 사실상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저임금의 열악한 환경, 심할 경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도 사업장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긴다는 건 정말 도저히 여기에 있을 수 없다. 진짜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정말 큰 피해를 당하겠다, 아니면 산재를 당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죠. 2004년 한국에 도입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의 자유로운 직장 이동을 허용하고 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선 해당 기간 정해진 일터에서만 일한 뒤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폭행이나 임금체불 등 예외적 노동 착취가 발생하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은 3번으로 제한되고 사업주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일단 일을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3개월은 일을 못해요. 그리고 다음 사업장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동부가 알선해 준 곳을 가게 돼요. 지금보다 더 열악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중, 3중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못 옮기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죠. 다만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고용허가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체류자를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사업주들도 외국인 노동자의 태업을 막기 위한 제도적 고삐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도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유연하게 허락해주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전북 무주군 야산입니다. 지인과 함께 버섯을 캐던 60대 남성이 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갔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쪽이 상간이 버섯이 많이 난다고 소문이 나갖고 예. 네, 많이 와요. 외부 사람들이. 그렇죠. 버섯이 뭐가 많이 나요 거기가 요즘에? 요새는 능이. 지난 추석 당일 충북 괴산군 한 야산에서도 버섯을 채취하던 60대 남성이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추락사한 거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등산객이 늘어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낮 강원 평창군 야산에서는 60대 남성이 30m 아래로 추락해 골반을 다쳤습니다. 이처럼 산악사고 구조 출동은 가을철에 집중됩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전국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약 3만 3천 건입니다. 3년간 9월과 10월 두 달 동안만 8,700여 건, 최근 3년 전체 산악사고 구조 건수의 26%를 차지합니다. 등산용 장갑을 준비해서 만약 미끄러졌을 때 잘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등산화와 등산 양말을 착용해서 발과 발목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반드시 미리 날씨 예보를 확인하고 지인과 함께해야 합니다. 또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선 안 되고 등산 중 술을 마셔서도 안 됩니다. 소방당국은 사고를 당한 경우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 위치 표지판이나 익숙한 지형 지물을 확인한 뒤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요즘 양봉 농가는 하루가 다르게 속이 타들어갑니다. 벌통을 열어보면 한창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꿀벌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 농가 같은 경우는 한 반절, 50% 정도. 예, 그 정도 지금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심한 데는 뭐 100% 사라진 데도 있고 마음이 아프죠. 지난해 전국 232만 벌통 가운데 40만 개가,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꿀벌 17%가 월동 기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응애 같은 병충해와 농약 사용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폭염과 폭우 등 예전과 달라진 기후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일을 못하니까 왕이 새끼를 못 낳아요. 새끼를 못 낳아. 그리고 너무 덥고 속상한 거야. 말로 말할 수 없죠. 꿀벌은 꿀 생산뿐 아니라 작물이 열매를 맺도록 수분을 돕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작물 생산량도 떨어지게 돼 6차 대멸종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뒤따릅니다.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온시설 등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가 4년 뒤에 멸종한다. 화분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100대 작물들 중에 한 70%를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꿀벌을 대신해 화분 매개를 할 수 있는 곤충 개발도 활발합니다. 뒤형벌은 실내 사육이 가능해 급격한 기온 변화나 병충해에 효과적인 자원으로 꼽힙니다. 사육장 내부에는 실시간으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조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또 제어도 가능합니다. 스마트 실내 사육 시설 개발을 위해 딥러닝 같은 인공지능 기술 연구도 한창입니다. 이런 벌들의 모양이라든지 형태, 움직임 등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것들을 실제로 사람이 보지 않고 기계가 판단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걸 교체해야 된다. 이게 상품을 나가야 된다라는 의사결정을. 뒤형벌 생산이 고도화되면 10년 안에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분향소에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39년 동안 한센인들을 돌봤던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의 넋을 위로하는 행렬입니다. 자기 걸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우리나라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쓰고 가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두고두고 잊지 않아야 될 그런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마가렛 간호사는 지난 1966년 소록도에 들어와 돈 한 푼 받지 않고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5년 건강이 나빠지자 부담을 주기 싫다며 함께 일해온 마리안느 간호사와 함께 호련히 소록도를 떴습니다. 이후 오스트리아에서 요양하다가 최근 대퇴골이 부러져 수술을 받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권의 사각지대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분들이 엄마가 돼주고 또 누나도 돼주고 또 언니도 돼주고 동성도 돼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간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분들. 고인이 헌신적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던 어린 사슴 모양의 섬 고흥 소록도. 마가렛 천사의 선종 소식에 섬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한결같이 따뜻하고 살갑게 환자를 대하며 맨손으로 상처를 치료해주던 모습은 마을 주민들에게 깊이 각인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소록도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분이죠. 두 외국인 간호사가 기거했던 숙소는 청빈했던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우리 군에서도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려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든든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집니다. 소록도의 천사 마가렛 간호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평생 불어넣은 온기는 여전히 소록도와 한센병 환자들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Thank you.